네, 조금 전에 새누리당 공천장 수여식도 보셨지만 이 730 재보선 공천이 마무리되고요. 오늘로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특히 야당에서 이번 공천 과정에 잡음이 꽤 많았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 야당 공천 과정 관련해서 김종래 초빙 교수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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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번 공천 과정 신선함도 없었고요.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난맥상을 보이는 공천이었는데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좀 특히 야당이 좀 여당도 여당 문제지만 야당이 더 시끄러웠죠. 이런 정치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력의 범위를 벗어난이라는 네. 것 같아요. 무슨 뭐 유체 이탈적 상황이라고 해야 되나. 그 이해찬 대표가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수십 년 정치를 해왔지만 난 이런 식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건 처음 봤다. 네. 뭐 다른 데서 얘기할 것 없이 야당 내부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면 일반 국민이 볼 때는 더 나아가 보수 세력이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수 세력 얘기는 정파적일 수 있으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재보선에서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소위 배지를 얼마 동안 다실 걸로 알고 계세요? 남은 기간 아닙니까? 2년 남은 반, 기간이 그죠? 약 20개월 내지 21개월 정도 됩니다. 네. 야, 저 2년도 안 2년도 안 되는 배지를 위해서 저렇게 그냥 거의 뭐 출혈 수준을 넘어서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이렇게 싸우고 해야 되는가. 네. 국민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 재보선에서 관련되어 있는 전체 유권자 이제 투표를 하시든지 하시지 않든지 간에 예. 유권자는 286만 명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15군데에서. 네. 근데 그중에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징성을 갖고 있는 두 군데서 야당은 참 뭐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네. 공천 행태가 벌어지고 있죠. 그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에 있는 동작을이죠. 네. 그래서 네. 동작을을 이제 키워드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네. 예. 권력 투쟁으로 변질된 공천이다.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규범적으로 볼 때에는 유권자들에게 더 좋은 국회의원들을 우리는 후보로 공천해서 여러분들 찍어주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잘하겠다는 것이 이건 뭐 초등학생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측면 외에 다른 요소가 늘 개입되는 것이 정치 현실이지만 이번에는 거의 그 권력 투쟁으로밖에 보일 수 없는 좀 속된 말로 드리면은 그 이삿짐 센터에서 가구 옮겨놓듯이 네. 이 가구를 저기다 옮겨놓고 저 가구를 저기다 옮겨놓듯이 어떻게든 종횡무진을 하기 어려워요. 네. 금태섭 씨가 뭐 동작을 해서 출마 선언을 했는면 허동준 전 지구당 위원장하고 다 경쟁하는 줄 알았더니 광주 광산을에 신청한 기동민 씨를 올려보내고 거기는 또 권은희 씨가 가고 이 무슨 이삿짐에서 이제 주인이 가구 옮겨놓으라면 옮겨놓듯이 그런 거밖에 잘 안 된단 말이죠. 네. 동작을이 대표적인 건데 한번 보시죠. 이제. 네. 동작을의 어떤 선거구인가 하는 거를 네. 보여주시죠. 동작 선거구의 예. 선거 결과를 네. 한번 볼까요? 아니, 지방선거, 육사 네. 지방선거 때 예. 보면 전체 유권자가 한 34만 7천 정도 되고 투표율이 이랬는데 박원순 후보가 투표율이 57.89%고 정봉준 후보님이 41.35%다. 이거는 네. 동작의 갑을을 합친 것이기 때문에 예. 을만의 결과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최근에 그 박근혜 대통령의 인기도 떨어지고 해서 여기는 이제 야당이면은 좀 될 법하다라는 것이 많은 네. 데죠. 이제. 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요. 높았던 61.7% 것이죠. 서울에서 네. 가장 높다고 나오네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데 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러면 새정치연합에서 우리는 이 사람 최고위원회 같은 데서 이제 결정을 할 때 누구는 이 사람을 지지했고 누구는 이 사람을 지지했는데 경론 끝에 이 사람이 가장 우량한 상품이라고 해서 우리 이러이러겠다고 설명이 됐으면 좋은데 예. 허동준 위원장은 왜 안 되는지 금태섭 언론에도 많이 나왔던 분이니까 대변인까지 했던 분이니까 당의 대변인이었던 사람은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예. 광주 광산을에 신청한 기동민 씨는 왜 꼭 여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적어도 언론을 통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련 없이 광주 광산을과 동작을 합쳐보면은 이건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그럼 권력 투쟁이 어떻게 벌어졌나? 그걸 보기 위해서는 허동준 전 위원장의 그 인터뷰라고 할까 기자회견 장면을 한번 녹취를 한번 보시죠. 그걸 보시면 예. 알 수가 들어보시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민 부시장 죽어야 삽니다. 민주화운동 세대가 전체 시험대에 올려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 있는 80년 학생운동했던 세대가 전부 시험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두 분 다 이 총학생회장 출신의 그렇죠. 학생운동 세대죠? 그러니까 이제 저분이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민주화운동 세대라는 건 저기서 말하는 민주화운동 세대는 전체라기보다는 전대협, 이분들이 대변인 역할을 했던 기동민 씨나 예. 호동준 씨나 했던 전대협 출신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 세대가 다 살려면은 기동민 씨가 양보를 하든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작을 선거가 지금 유권자들에게 관련하는 것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 보고 있다 이거죠. 그럼 허동준 씨가 얘기한 저 말이 과연 진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 현재 야당 내에서는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신주류 세력과 그다음에 친노 486 세대 간에 이제 대립구도가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전대협 출신 중에는 친노 성향을 더 강하게 가진 사람과 친노 성향을 좀 덜 갖거나 안 가진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예. 그런 경우에 허동준 씨는 노무현 재단에 이사를 하고 있으니까 친노 성향을 강하게 갖고 있으니 네. 김한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금태섭 후보가 좋았고 그게 안 되면 전대협 출신 중에서는 덜 노무현적 색깔이 있거나 노무현적 색깔이 없는 기동민 씨로다가 하는 수밖에 없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건 유권자하고 무슨 소린지를 저도 설명을 하면서도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네. 이런 권력 주장적인 상황이에요. 당내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네. 그럼 이 동작을 해서 이런 주류 세력과 친노 486 간의 갈등 관계가 동작 의뢰서만 있느냐? 광주에서는 또 다른 또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네. 자, 네. 안철수 의원 대표의 머릿속에는 아무리 봐도 광주의 근거지를 확실히 내려야 다음에 더 큰 도전을 꾸기 위한 근거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질 않고 있거나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박원순 시장 사람으로 분류되어 있는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기동민 씨가 광주에서 뿌리를 내리면 그러면 안철수 씨로서는 잠재적 경쟁자인 박원순 씨 쪽에 유리하게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우선 박원순 세력이 거기 들어오는 걸 막아야 빼느라고.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한편 또 천정배 전 법무장관이 들어오는 건 또 자기가 이제 컨트롤하기라든지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 어려우니 이 둘을 배제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은희 같은 새로운 사람을 놔서 적어도 야당 내부에서는 명분상 아주 엄청난 반발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내놔야지 된다. 네. 그 이 또한 난 뭐 광주 시민들의 고견은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그분들이 봐도 아니 이분들이 지금 광주 광산 의뢰 유권자 의뢰의 뜻을 생각해서 대표를 국회의원 후보를 내려보내는 건지 네. 이게 무슨 꿍꿍이 속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아까 좀 방송 용어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삿짐 센터에 가구 옮겨두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본인들에게 좀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런 생각이 네. 된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권력 투쟁이 돼 있다는 거죠. 네. 동작을 외에도 광주 광산 의뢰 지금 네. 보상 공천에 네. 대한 얘기 해주셨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게- 대권 문제가 네. 있고 여기서는 이제 전당대회 빼느라고. 우려가 이제 권력 투쟁 문제가 있고 서울에서는 그런데 이것들이 가져올 뭐 어떤 해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보시죠. 이제 예. 권은희 드림이 가져올 해악. 저는 이것이 다 야당 내부의 행사라 하더라도 제일 우리 국가에 미칠 영향은 이거라고 봅니다. 네. 예, 표현은 언론 용어로서 그냥 드림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좀 과한 표현이면 시청자분께서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어떤 공조직에서 누가 어떤 조직이 잘못된 일을 할 때 그것을 양심선언의 형태로 사회나 다른 데다 고발할 수 있는 권리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령 해야죠. 누가 고문을 지시했다. 나 고문 못하겠다. 인명모를 하라고 했다. 나 못하겠다. 도둑질을 하라고 했다. 나 못하겠다. 해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 역사를 또 묘앙망히 바꿔온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사실에 입각했을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 권은희 씨가 얘기한 수사 예압 주장은 정치인끼리 주장은 떠나고 언론이 얘기를 떠나서 우리나라 사법 당국이 1심과 2심 판결에서 신빙성이 없다고 사법적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네. 대법원 판결 내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김용판 청장은
무죄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대법원은 남겨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사정치연합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관계가 사법부에서 어떻게 타든 주장만 하는 사람이면은 이건 양심 선언이고 이건 정의로운 증언이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공천을 준다면 네. 야당 말대로 무슨 사후 뇌물죄니 그건 좀 심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이제 이런 드림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 값에 외압이다든지 나한테 공작 정치를 지시했다든지 말도 안 된다기보다 사법부에 가면은 인정을 못 받는 주장을 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주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정치연합에서는 그런 일종의 조직 내부 고발자라는 통틀어서 그런 분들에게 가장 당선되기 좋은 지역, 광주. 네. 거기다가 공천을 주기로 말하면 이제 국회의원 되는 코스는 여러 루트 중에서 가장 쉬운 루트가 있을 수 있죠. 거의 비례대표 준 거죠. 광주에 공천한 거는. 아니 검찰 내부에서도 무슨 검찰 수사관 한 분이 검찰총장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은 거기서 흔들고 왜냐면 정보는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 조직 내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드림이 국가 전체의 공조직에 얼마나 많은 해악이 올 것이냐. 그러면 네. 지금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잡을 때도 그런 생각이 하지 말라는 법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가서 지역 주민들하고 무슨 접촉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설명할 것도 없고 나중에 사법부에 가서 신빙성이 없다는 결론이 날지언정 한 방만 터뜨리면 그냥 국회의원이 되는 길이 있다. 네. 이런 드림을 찾아단다면 국가는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양심선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 사법부가 가려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결국은 사법적 정의, 사법적 판단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법부가 오히려 잘못될 수 있다. 국민 정서는 다르다. 실체적 진실은 다르다라고 하면은 광주같이 당선되기 쉬운 곳이 아니라 차라리 동작을이든 수도권에서 심판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저기서 광주에서 심판받았다는 것으로서 권은희 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정말로 자신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대구의 박근혜 대통령 옛날 지역구 같은 데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 어떤 리더십 그렇죠. 바로 그래서 예. 이제 다음 얘기는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확인해 볼까요? 거의 사실상 파탄난 안철수 새정치입니다. 우선 녹취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네.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 얘기입니다. 네.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최적의 후보일 때는 자기 사람 챙기기라고 하고 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 선정되지 않으면 자기 사람도 못 챙긴다고 합니다. 그런 잣대로 비판한다면 하느님인들 비판받지 않을 방법이 없을 겁니다. 지금 비판을 저 때문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저 말을 보면서 안철수 대표의 생각은 참 특이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런 거를 돌파하는 것이 정치인입니다. 네. 저건 기자들이 언론에서 분석할 때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저런 어려움 속에서 말란을 듣고서 새로운 희망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저런 발언들을 토대로 해서 아까 그 광주에 집착했던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총 지금까지 결과로 한번 결산을 뽑아봅시다. 네. 새정치를 내세웠던 안철수 의원이 지금 야당과 통합을 하면서 정당 이름에서 새정치를 고수했을 만큼 새정치 브랜드를 갖고자 했던 안철수 의원이 야당에 가세함으로써 네. 지금 현재 야당은 안철수 의원이 가세하기 전의 야당과 지금 야당은 발전됐습니까? 후퇴됐습니까? 지금 이런 공천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보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야당은 기존 야당과는 다른 예. 지역주의에 입각한 적대적 공생관계라든가 낡은 관행이라든가 특권 내려놓기라든가 계파가 없어져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도전을 해가면서 견인을 하고 발전을 시킨 것이 아니라 예. 이분이 들어간 이후에 더 복잡해진 공천을 기초단체장 공천을 주느니 안 주느니 윤장현 씨 얘기가 어떠니 지금 얘기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분이 들어간 이후에 그것도 공동대표를 맡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안철수 새정치는 이제는 사실은 파산 선고를 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번 재보선을 통해서 그게 확실히 입증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결국은- 마지막 키워드 한번 네. 짚어보죠. 네.
멀고 먼 수권 전당의 길. 자, 이건 어떤 그래서 얘기입니까? 이제 이 나라 정당은 새누리당만 영원히 집권하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국민들에게는 이 당이 잘못하면 저 당이 집권하고 저 당이 잘못하면 이 당이 집권하는 선택지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최근에 나타난 이렇게 공천을 놓고도 지금 15개 공천 지역구를 갖고 하는데 총선 때 벌어지면 저 권력 투쟁이 어떻게 될 것이며 많은 공조직을 저렇게 흔들어 놓고도 그걸 공천으로 보상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 것이며 새정치란 이름으로 갖고 왔지만 새정치가 아니라 흔정치 중에서 가장 독특한 흔정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당이 수권정당으로 가려면 얼마나 먼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게 참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한 당만 영원히 집권하도록 해야 됩니까? 선택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정말로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이 이 새정치연합의 미래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결국 그 공천 과정에서 있었던 내홍 이런 부분들은 여야 모두 좀 책임을 지고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래 초빙교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